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낯선 이가 아니라 가까운 이로부터 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은밀히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들을 초기에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첫째, 당신의 실수를 비웃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힘을 과시하려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비웃는 태도는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본능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실수는 배움이 아니라 모욕이 됩니다. 둘째, 당신의 경계를 함부로 넘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적인 질문을 집요하게 하거나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불편을 강요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무례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했습니다. 선을 넘는 태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의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노골적으로 당신을 침범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함께 기뻐하기보다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라며 평가절하 하는 태도.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인간의 가장 추한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질투심은 타인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의 자존감까지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자기 열등감의 투사입니다. 스스로의 결핍을 감당하지 못하니 타인을 깎아내리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작은 독을 매일 삼키는 것처럼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 실수를 비웃는가, 내 경계를 넘는가, 내 성취를 깎아내리는가. 이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명하지 말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독성 인간과 오래 지내면 결국 그들의 방식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단호히 끊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화 중에 끼어들고 농담이라며 불편한 말을 던지며 타인의 노력을 대수롭지 않게 깎아내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때마다 불쾌하지만 대부분은 괜히 더 문제를 키우지 말자라며 웃어넘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상대는 확신합니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구나. 무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커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무례는 단순한 예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 욕구의 표현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는 일종의 권력 게임이죠. 당신이 묵묵히 넘어가면 상대는 승리감을 얻고 더 노골적으로 선을 넘습니다. 결국 무례는 누군가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려는 방식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무례한 자는 타인의 자유를 훔친다. 무례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습니다. 농담 한마디에 웃음을 지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계산하는 순간 이미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례를 참아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에게 절대 해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묵인하지 마라. 억지 웃음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그것은 무례를 농담으로 승인해주는 꼴입니다. 불쾌했다면 그 말은 유쾌하지 않다라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둘째, 합리화하지 마라.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무례는 타인을 도구로 보는 태도라 했습니다. 사정이 아무리 있어도 인간을 도구처럼 다루는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셋째, 대응을 미루지 마라. 무례는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습관이 됩니다. 초기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니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서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례를 참아내는 것은 곧 자기 존중을 버리는 일입니다.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무례 앞에서 웃어주거나 합리화하는 순간,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무례는 참는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오직 단호함만이 그것을 끊는다.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낍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어떤 이는 질투를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삼지만 어떤 이는 타인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후자가 바로 위험한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는 감정이라 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당신의 기쁨을 곧 자기 손실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취를 이야기하면 축하하기보다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신의 성공이 곧 자기 실패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질투는 자기 열등감의 그림자입니다. 자신이 채우지 못한 욕망이 많을수록 타인의 성취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낮춤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 대신 비꼼을 선택하고 응원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질투하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면 결국 당신의 삶은 움츠러듭니다. 성취를 나누지 못하니 기쁨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 성취 자체를 감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부식시키는 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영혼을 좀먹는 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반드시 당신의 영혼까지 녹슬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행복보다 자기 불행에 더 민감하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의 행복을 볼 때마다 자기 불행을 떠올립니다. 결국 당신의 기쁨이 곧 그들의 고통이 되고 이 불균형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방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질투하는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마라.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본인이 싸워야 할 문제다. 둘째, 그들의 눈치를 보며 성취를 숨기지 마라. 기쁨을 감추는 순간 삶의 활력이 꺾인다. 셋째, 질투는 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독을 방치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 질투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자기 삶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성취를 기뻐해 줄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질투로 물든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 중 하나가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태도가 처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늦게 깨닫고 나면 이미 크게 소모된 뒤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관심이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다가옵니다. 혹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정작 당신의 상황에는 무관심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관계는 교환이 아니라 상호 성장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관계란 철저히 일방적 거래일 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사를 생략한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거나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곧 배신할 자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더 큰 요구와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특징은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자기 공으로 돌리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이런 태도는 에픽테토스가 말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자유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언제나 죄책감과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용하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를 시험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작은 부탁을 시작으로 점점 더 큰 요구를 하면서 상대가 어디까지 참아줄지 확인합니다. 한번 허용하면 끝은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계속해서 소모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찾는 순간이 언제인지 보십시오. 기쁨을 나눌 때 곁에 있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가? 도움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책임지는가? 아니면 당신에게 떠넘기는가? 니체는 자신을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자기 자신이 도구로 전락한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의 교환이어야지 일방적 소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약속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깨뜨립니다. 지각을 반복하거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중에 해줄게라며 말만 남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라는 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신뢰는 유리와 같아 한 번 금이 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오래 지내면 당신은 늘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이 관계 전체를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약속 파기는 책임 회피의 표현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행동에 무게를 싣는 것이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그 무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말하고 쉽게 취소합니다. 문제는 이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끊임없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자기 존재도 가볍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조차 진지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삶까지 경박해집니다. 따라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약속을 반복적으로 깨뜨리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동시에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신뢰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곧 삶을 나누는 것이기에 시간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결국 삶도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값지다. 그러니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허비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대화의 절반을 뒷말로 채웁니다.
누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누구의 단점이 뭔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다처럼 보이지만 사실 뒷말을 즐기는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니체는 타인을 낮추는 말에서 힘을 얻는 자는 가장 약한 인간이라 했습니다. 뒷말을 즐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드러내며 순간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우월감은 자기 성장을 대신하는 값싼 위안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뒷말은 투사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인정하기 힘든 결핍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말하며 안도감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당신에게 쉽게 한다는 것은 언젠가 당신 이야기도 다른 이에게 쉽게 흘려보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품격은 남의 부재 속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없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자는 곁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뒷말을 즐기는 사람과 오래 지내면 결국 당신도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제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대처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뒷말을 듣고 웃어주지 마라. 그 순간 당신도 공범이 된다. 둘째, 뒷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절대 흘리지 마라. 셋째, 가능한 거리를 두어라. 뒷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뒷말을 즐기는 사람은 그 기초를 끊임없이 허물어뜨립니다.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이런 사람에게 허비하지 마라. 그들의 입은 결국 당신을 향할 것이다. 경쟁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을 비교와 승부로만 보는 사람은 주변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내가 너보다 더 나은가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도 기쁨도 결국 승패로 환원됩니다. 니체는 비교에서 자유로운 자만이 진정한 창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대신 타인을 끊임없이 겨냥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이루든 곧바로 자기 성취와 비교하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당신의 노력과 성취가 존중받지 못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태도는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비교를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까지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끝없는 경쟁심은 불행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지나친 경쟁심은 결국 관계를 협력의 장이 아니라 전장의 형태로 바꿉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동안 계속 평가당하고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결코 평온이나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처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 하지 마라. 그들의 경쟁 구도 속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당신은 지쳐버린다. 둘째, 성취를 나눌 때도 기대를 줄여라.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셋째,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어라.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성취를 축하할 줄 아는 관계다. 인생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소모되기엔 너무 짧습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경쟁의 틀에 가두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평온을 빼앗을 것이다. 기억하라.
경쟁이 아닌 존중에서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공감입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을 상대가 이해하려는 태도, 그것이 신뢰를 쌓는 바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이들과 오래 지내면 마음이 고립되고 결국 스스로조차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고 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아픔을 가볍게 치부하거나 오히려 비난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 정도 일로 왜 힘들어 하냐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공감 부족은 정서적 둔감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도 무감각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곁에 있으면 당신의 감정도 하찮아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고 내적 고립이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고립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감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쁨은 함께 나눌 때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눌 때 줄어듭니다. 그러나 공감 없는 사람 곁에서는 기쁨도 줄고 슬픔은 배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그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대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것이 정신적 안전망이 된다. 니체는 깊이를 모르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얕은 관계만 반복할 뿐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공허한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호하게 선택하라. 당신의 감정을 존중해 줄 사람만이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유형 중 하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어제는 웃으며 다가왔다가 오늘은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합니다. 대화 한마디에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기뻐하다가 곧 침묵에 잠깁니다. 이런 불안정한 감정 곁에 오래 머물면 결국 당신의 마음도 불안정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면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문제는 그 순간 당신이 그 감정의 받침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흔들릴 때마다 당신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격정에 자신을 내맡기는 자는 이미 노예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당신의 기분은 항상 그들의 눈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심리적 예속 상태를 만드는 가장 위험한 관계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자기 극복의 존재라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단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처법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들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여기지 마라. 둘째, 감정 기복이 반복된다면 언제든 거리를 둘 준비를 하라. 셋째, 안정된 사람과 함께할 때만 당신의 평온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온을 깨뜨리는 자는 어떤 이유로도 곁에 둘 가치가 없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결국 당신의 평온을 갉아먹습니다. 인생은 이미 충분히 불안정하다. 그러니 스스로 불안정을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투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사람은 거칠애가 아니라 작은 순간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구별됩니다. 첫째, 좋은 사람은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축하합니다. 니체는 위대한 영혼은 타인의 기쁨에서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넉넉하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좋은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무례하게 침범하지 않고 거리를 지킬 줄 압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할 때 완성된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언제나 마음이 안전합니다. 셋째, 좋은 사람은 당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일로 왜 힘들어하냐, 대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공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에 타인의 감정에도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쁠 때 함께 웃고 힘들 때 가볍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 작고 사소한 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니체는 인간의 위대함은 얼마나 고통을 감당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타인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이 조금은 덜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자랍니다. 나쁜 신호는 초기에 알아차리고 단호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